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전쟁이 최고조에 다다른 지금,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 유가는 전례 없이 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자원의 가격 역시 치솟고 있다.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술 발전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자원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더 많이, 더 먼저 가진 나라가 곧 패권을 쥐게 되는 시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행하게도 21세기의 이 핵심 광물도 거의 기반이 없어요. 거의 100% 해외 개발과 도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러 옵니다. 패권 다툼 중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자원 확보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바야흐로 자원 전쟁의 시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반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원유, 천연가스, 밀 등 세계 에너지와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글로벌 공급망도 악화되는 지금, 전 세계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이 가스를 수입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가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이제 중동, 미국에서 가스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졸지에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가스 가격까지 올려놓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자원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지 목격하고 있다. 자원이 곧 패권 다툼의 핵심 키가 되는 셈이다. 자원 전쟁의 서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산업의 심장, 석유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석유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던 중동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을 결성한다. 오펙은 원유 가격 결정권을 장악하고 기름값을 좌지우지하며 석유를 볼모로 세계 패권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석유의 시대가 펼쳐졌지만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외교사절단을 꾸려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좀 제발 좀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아마 여러분들 강남에 가시면 있는 테헤란로입니다. 당시 이란을 설득해야 했던 우리나라는 동맹임을 견고히 다지기 위해 이란의 수도를 딴 테헤란로를 짓고 이란은 우리나라의 수도를 딴 서울로를 지은 것이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석유의 시대. 더 이상 자원 전쟁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난다. 2010년 9월에 센카쿠 열도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중국은 다윈 다오요 섬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어선들이 와서 그 고기잡이를 하는 건데 일본 수지선이 2척을 납포했어요. 했는데 바로 이틀 후에 중국이 일본에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반도체에 많이 쓰이는 히토류의 수입 제한을 시킨 거예요. 반도체와 전자기기 분야에서 독보적이었던 일본. 이 분야에 필요한 자원들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왔던 일본은 졸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 중국이 그만큼 히토류에 대해서는 생산에서부터 가공 또는 부품, 제조까지 거의 완벽한 일괄 수직 체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자원무기화의 행동을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2010년도는 소위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사건은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중국은 이미 1990년대에 히토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방면으로 자원 확보를 해온 상황. 당시 지도자였던 등소평은 중동에 석유가 있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며 이것이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센가쿠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의 97%에 육박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볼모로 삼으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발 자원 공급 문제를 겪은 적이 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 감축 정책으로 전 국민이 체감했던 요소수 대란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 경제에 별로 돈 된다고 하지 않으니까 전략이 중국에서 의절이 했던 거죠. 중국에서 싼 거로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중국이 탁 막히니까 아차한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는 공업용 요소의 97.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원에 둔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세기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석유가스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세기에 미국이 소위 해구산처럼 에너지 우산을 한국, 일본과 같은 우방국에 제공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세기에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 또 미국의 에너지 우산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본격적인 4차 산업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으로 거듭났다. 산업의 변화 속에 핵심 자원 확보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가 확실하게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촘촘히 지다 보는 그 망을 붙이게 하지 않으면은 계속 제2의 제3의 요소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한테는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난제거든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나라도 벼랑 끝에 서 있다.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비축이다. 비축은 가격이 안정됐을 때 자원을 저장해 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이를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비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아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제3에서 5위의 비철금속 소비국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곤국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재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국가 전략 차원의 원자재 국가 비축은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1월 13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쌀, 밀가루, 소금 등 9개 항목을 생활 필수품으로 정하고 원활히 공급해서 본격적으로 조달청의 비축 업무가 시작된 건 1967년. 주로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비축 품목은 시대가 변하면서 그 대상도 점점 다양해졌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물자, 물가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물자가 모두 대상이 됐다. 현재 조달청은 인천, 부산, 군산 등 전국 9곳에서 비축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산업과 밀접한 15종의 금속이 총 23만 톤가량 비축돼 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비축은 치열한 자원 경쟁에서 적절한 시기를 포착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갑작스런 가격 변화나 수급 불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비축 기지에 저장된 자원이 큰 도움이 된다. 한국 정부의 이제 그 자원안보 정책 중에 한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게 이제 비축이에요. 이제 확보, 비축, 순환, 그 삼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게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인데 비축은 사실 이제 단기 수급 불안을 메꿔주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하지만은 자원 수급은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자원 수급의 문제가 장기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한 비축 기지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인가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축이 우리나라 자원 안보 정책의 중요한 축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자원 확보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직접 투자를 통해 자원 확보에 성공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한국에서 비행기로 30시간, 19,000km가량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의 나라 아르헨티나다. 문화도 언어도 다르지만 길거리 어디에서나 울려 퍼지는 K-팝이 친근하게 맞이해준다. 우리가 찾아갈 곳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비행기로 2시간, 다시 경비행기로 40여 분을 더 가야 하는 해발 4,000m의 고지대다. 숨쉬기조차 힘든 곳에 존재하는 염호, 옴브레 무에르토. 죽은 남자들이란 뜻의 이곳은 염호가 개발되기 전까진 이름 그대로 죽은 땅이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자원 성지다. 이곳이 품은 자원은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이다. 리튬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원 중 하나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핵심 기술인 2차 전지의 주 소재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리튬이온 전지가 개발이 안 됐다. 그러면 현재의 생활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에는 지금의 배터리보다 한 5배 큰 거 같이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런데도 반나절 쓰고 이제 핸드폰이 꺼져도 그런가 보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 자동차는 보통 바닥에 배터리 쫙 깔려서 사실 차고 살짝 높아지는 거 외에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은 성능의 전기차를 만약에 납축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마 카니발에 배터리 가득 채우고 운전자 혼자 타고 다니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구상에서 가장 가벼운 금속이면서 용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물질 리튬. 국내 한 기업이 자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 있다. 건강 상태 확인이다. 평소 생활하는 곳보다 높은 고지대에 갑자기 노출되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Tiene la saturación baja, un poquito baja. Quería preguntar si le está faltando el aire. 좀 그냥 내릴 때 조금 살짝 뛰는 느낌이긴 한데 산소가 모자라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두통이 있으신가요? 두통은 없어요. Mareo. 어지럼증도 없어요. También sí, pero que después vaya un ratito por la enfermería, sí, le damos un poco de oxígeno. Bueno, el mal de altura es la inadaptación de la persona que ingresa al campamento, al sitio, a la puna, que sube a las grandes alturas. Sufren síntomas de hipoxia, dolor de cabeza, no se pueden adaptar. Las personas que ingresan por primera vez, no lo mismo las personas que ingresan por primera vez. No es lo mismo, pero ellas presentan mucho más síntomas, más hipoxia, más síntomas de mal de altura. y no se adaptan bien. 제작진도 예외 없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 산소를 충분히 마시고 잠시 적응한 후에야 촬영을 시작할 수 있었다. 산소 마스크로는 부족할 만큼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덜어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고압 산소실은 필수다. 인간에겐 가혹하지만 자원은 풍요로운 옴브레 무에르토.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엄청난 규모의 폰드다. 폰드는 리튬을 뽑아내기 위해 염수를 가둬두는 곳으로 염전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이곳은 아르헨티나의 염호 중에서도 리튬 농도가 가장 높은 최고 품질의 염수로 손꼽힌다.
예, 저기 폰드를 보시면 하얀색 그 소금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저게 리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 리튬이 아니고요. 불순물인 소금입니다. 그 실제 리튬은 여기 있는 물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이 물에 있는 리튬이 얼마 정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페트병 1리터를 보시면 4g 정도의 리튬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기 물을 다 합치면은 한 500억 정도의 리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드 하나는 가로 300m, 세로 167m, 높이 2m의 크기로 약 3만 5천 톤의 염수를 보관하고 있다. 하나의 폰드에서 뽑아낼 수 있는 리튬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500억 원. 현재는 하나만 운용되고 있지만 곧 폰드 3개가 모두 운용되면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엘타워 8개와 맞먹는 높이의 고산지대에 대체 어떻게 이런 염호가 만들어진 걸까? 중남미에는 리튬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다.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다. 이 세 나라에는 세계 탄산 리튬 매장량의 74%가 매장돼 있다. 이 지역에 유독 많은 양의 리튬이 매장된 건 지리적 특성 때문이다. 태평양판과 남아메리카 대륙판이 만나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바닷물이 산에 둘러싸여 염호가 생성된 것이다. 지질 구조적으로 물이 나갈 수 없는 갇힌 구조가 만들어진 것. 여기에 갇힌 물들이 오랜 시간 그대로 농축되면서 매우 높은 농도의 염호가 생성됐다. 현대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자원인 리튬. 과거에도 물론 2차 전지가 중요했지만 근데 과거에 비해서 지금 더 중요해진 이유가 과거에는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못 쓰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벽에 콘센트 꼽아서 이렇게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핸드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면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움직이면서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고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2차 전지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됐다. 주요 소재인 리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통해 여러 차례 재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다. 그 중에서도 효율성이 가장 높아 현재도 스마트폰, 노트북을 비롯해 전기차까지 대부분의 산업에 핵심적으로 쓰이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주요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다. 양극재에 있던 리튬 이온이 전해질을 통해 음극재로 이동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전이 되고, 음극재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재로 이동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에너지를 다 쓰면 방전이 되는 원리다. 이때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 등 주요 기능을 결정짓는 양극재에는 리튬과 함께 니켈, 코발트, 망간이 쓰이는데 그중 리튬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리튬 2차 전지는 이름에서 보듯이 리튬이라는 소재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전지입니다. 그래서 리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리튬이 차지하는 그 원가 비중이 한 15%에서 최소 20% 정도 되기 때문에 리튬이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은 리튬 이온 전지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리튬은 대체가 불가한 그런 원료이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의 근간이 되는 차지 캐리어이기 때문에 리튬은 꼭 써야 되는 그런 자원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상승은 리튬 가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리튬은 지난 1년 새 500% 이상 폭등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직접 리튬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을 언급하며 화제가 될 정도였다. 전 세계가 리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시기, 특히 우리에겐 리튬이 자원 그 이상의 가치인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한 20, 30년 정도는 반도체 기술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다는 말이 나올 만큼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로 인해서 수출이나 국내 산업이 활성화된 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휴대폰이나 이런 전기차를 비롯해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국내 기업들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과거 30년간 반도체가 했던 역할을 앞으로 30년은 배터리가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이을 국내 산업의 최고 기대주로 손꼽히는 2차 전지 분야. 기술력은 물론 점유율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리튬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떤 리스크를 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잘 아시는 대로 전기차, 또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하는 배터리 제조는 세계 1, 2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수많은 금속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이거는 마치 20세기에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석유가스가 있어야 되듯이 불행하게도 21세기의 이 핵심 광물도 거의 기반이 없어요. 거의 100% 해외 개발과 도입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20세기의 석유가스 시대보다 21세기 핵심 광물 시대가 한국으로서는 더 부족한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의 생명줄과도 같은 자원 확보. 이런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국내 기업이 있다. 우리에겐 철강 기업으로 익숙했던 포스코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든 것. 포스코는 철강업을 하면서 이미 1980년대부터 이 철강석과 원료탄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이 철강업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제조업에서 어떤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이미 체험하였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핵심 광물인 어떤 니켈이나 리튬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가 바로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통해 리튬 생산의 활로를 개척한 것. 2018년 3천억 원을 투자해 염호를 인수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네, 저희가 염호 인수에 착수하게 된 것은 사실 2016년도부터였습니다. 당시 두세 군데 염호 인수를 검토를 하였고 염호 인수 막판에 저희보다 조금 더 가격을 부르는 중국 업체한테 염호를 빼앗긴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중국 업체들은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염호 인수를 하였는데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기다리다가는 저희가 자원 확보에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2018년도에는 6개월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도 염호 인수를 결단을 하였고 당시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전투적으로 자원을 확보 중인 중국. 리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채굴의 절반, 리튬 가공 소재화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우리는 자원을 어느 정도는 확보하지 않으면은 우리 산업에는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건 선택의 과목이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될 일이고 해줘야 되는 그런 과목이다. 자원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처음에는 따가운 시선도 있었다. 아르헨티나 염호 인수 당시에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걸 왜 인수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자원 개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자원 개발이라는 게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성공하게 되면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게 국가 성장 산업에 반드시 필수한 리튬을 차지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전기차 사업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자재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다.
최근 리튬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인데다가 이 염호의 리튬 매장량이 초기 예상보다 6배나 많았던 것. 그야말로 호재의 연속이었다. 저희가 18년도에 처음 인수를 했을 때에 확인된 매장량은 220만 톤 수준이었습니다. 이 220만 톤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염수 리튬의 탐사를 지속하고 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탐사 활동을 통해서 20년 말 공식 리튬 매장량은 1,350만 톤으로 6배 이상 확대가 되는 쾌거를 이룩해냈습니다. 이런 수확은 끈질긴 노력의 결과였다. 리튬은 염호에서 수백 미터 깊이로 구멍을 뚫어 지하에서 뽑아올린 염수를 사용해 가공한다. 이전에 이곳을 탐사했던 다른 나라 기업은 지층이 수월하게 뚫리는 깊이까지만 탐사를 진행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으로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그 전에 업체 얘기를 또 이제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업체도 이 지역을 샅샅이 훑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그 업체가 약 한 120m 정도까지 이제 시추를 해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까지 하고 멈춘 게 그 지층이 염수 매장량도 적고 유량, 그러니까 염수를 뿜어내 줄 수 있는 능력치도 굉장히 적은 지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만 거죠.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저희는 탐사를 좀 이제 심도를 조금 더 깊이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다시 탐사를 했고, 지표에서부터 약 100m, 150m까지의 안 좋은 지층을 지나서 그 밑에 굉장한 매장량과 그 다음에 유량, 염수를 내뿜어 줄 수 있는 층을 발견한 거죠. 특별한 해안이 발휘된 에피소드는 또 있다. 저는 이 지역에 실제 인수 전에 실사를 와서 현장을 조사를 하면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선상지까지도 약간은 이제 염수는 아니지만 짠물이 나온다는 그런 조사 보고서 그리고 그 결과들을 확인하고 염호가 저 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서 있는 지역까지 수킬로 정도 확대해서 올 수 있다는 그런 좀 확신을 가졌습니다. 앞서 탐사를 진행했던 다른 나라의 기업은 기본적인 접근 방식으로만 탐사를 했다. 소금 결정이 눈에 보이는 평평한 지대에서만 리튬 염수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심지어 생활용수를 찾는 과정에 이곳 선상지에서 짠물을 발견하고도 담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버려두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다. 보이는 곳이 염호의 전부가 아니고 땅 아래 전부가 염호일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그 생각은 적중했다. 매장량 6배 상승과 더불어 리튬 가격도 오르면서 인수 당시에 비해 수십 배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염수에서 리튬을 뽑기 위해선 가장 먼저 폰드에서 농축을 한다. 다른 기업에서는 물 1리터당 리튬이 최소 10에서 16g까지 농축이 되어야만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4g만 농축이 돼도 리튬 추출이 가능한 기술을 갖췄다. 폰드에서 농축된 염수는 본격적인 리튬 생산을 위해 공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염수에는 리튬 말고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데 화학 반응을 통해 이를 걸러낸다. 이후 건조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백색 가루의 리튬이 완성된다. 바로 이것이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이다. 이건 인산 리튬 1톤이고요. 1톤으로는 전기차 25대를 만들 분량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시세로는 5만 불, 하나로는 6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지금은 시범 공장에서만 생산 중임에도 그 물량은 꽤 많다. 현재까지 생산량이 무려 1,100톤. 현재 시세로 약 700억 원의 가치다.
2024년까지 정식 공장이 완성되면 연 10만 톤, 전기차 배터리 25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리튬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산 리튬이 생산되는 것이다. 전남 광양의 양극재 공장. 2차 전지의 양극재를 만드는 곳이다. 배터리의 기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양극재에서 리튬은 전체 원료 사용량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이곳은 2024년부터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생산된 리튬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는 리튬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염호로부터 생산되는 리튬을 공급받게 된다면 2024년 기준 리튬 작업률은 100%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기존에 단순하게 제조업에 머물러서 그쪽에서만 돈을 버는 형태였다면 밸류 체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상류부터 시작해서 중간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장악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새로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살타공항이 사람들로 북적인다. 지상과 고산지대 근무자의 교대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교대 근무. 적응이 쉽진 않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 넘게 올라가긴 했지만 첫날은 그래도 머리 아프고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 교통수단은 경비행기다. 해발 4,000m의 고산지대는 이곳에서 4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는 건 지나치게 오래 걸려 경비행기가 마련됐다. 일주일 만에 다시 밟은 땅. 이들과 교대하고 퇴근하기 위해 기다리던 동료들이 맞이해준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된지는 서로가 가장 잘 안다. 이제 온 지는 거의 2년 다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적응이 돼서 뭐 산소 포화도나 이런 것들은 숨 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랄까 이제 입술 불어트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히터 트니까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말고는 특히 없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2개월 동안 다 열심히 했고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푹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일간의 근무 끝에 주어진 일주일의 휴식. 달콤한 지상에서의 시간은 다음 근무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교대가 끝나면 아침 조회로 이곳의 하루가 시작된다. 한국과 정반대에 위치한 이곳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의 한복판이다. 요즘은 단연 날씨가 가장 큰 이슈다. 지금 기온도 영하 11도인데 그래서 겨울에 한 20도 가량이 떨어지는데요. 작년에도 동파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염수를 이용해 리튬을 생산하는 만큼 동파에 무척 민감하다. 혹 염수가 이동하는 관이 얼기라도 하면 리튬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겨울이 되면 유독 더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아과. 생활 용수가 흐르는 관이 동파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까 여기가 동파돼가지고 얼어가지고 얼음이 얼었네요. 여기까지 얼어가지고 지금 물이 안 나옵니다. 뽀켓도 얼어가. 여기 다 뚫었잖아. 여기 얼어버렸잖아 여기. 얼어가 여기 박혀가지고 얼어버려. 다행히 위기는 넘겼다. 이곳은 염수는 넘쳐나지만 마시고 씻는 데에 쓰는 물은 극도로 부족해 단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다. 식수의 경우 무려 400여 킬로미터 밖에서 트럭으로 실어나르고 있다. 지천의 물인 듯하지만 가장 귀한 몸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은 추가 탐사가 있는 날이다. 이곳에 발을 들인 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상업화를 위해서 많은 리튬 염수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요. 생산을 위해서는 이 넓은 염호 면적에 각 지역마다 염수의 리튬 농도도 다르고요. 불순물 농도도 다르고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지 그 양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최소한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품위 리튬 염수를 생산할 수 있게 개발 활동, 탐사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서울 면적의 3분의 1 크기인 옴브레 무에르토. 이미 확보된 물량 외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받기 위해선 이 지역의 지속적인 탐사가 중요하다. 이곳에선 또 다른 지층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추란 지층의 구조나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을 말한다. 이곳 시추의 특징 중 하나는 땅을 뚫는 드릴에 다이아몬드를 이용한다는 것. 다이아몬드를 이용하면 땅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막힘없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층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시추 작업은 각 지층마다 염수가 흐르는 유속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지층이 치밀한 곳보다 성긴 곳에서 유속이 비교적 수월하게 흐르기 때문에 지층의 상태에 따라 염수를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위치에 시추공을 뚫는다. 보다 많이, 빨리, 쉽게 염수를 얻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시추를 통해 뽑아낸 지층은 더 세밀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샘플로 보존한다. 실제로 염수를 뽑아 올리는 관정은 각 층의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끈질기고 치밀한 탐사로 이미 많은 호재가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탐사 활동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자연보호 모니터링 역시 탐사만큼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자원 개발의 가장 큰 맹점은 자연 파괴가 따라온다는 것. 때문에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자원 개발의 기본이자 필수 조건이다. Bueno, la empresa POSCO ha avanzado en su proyecto de litio situado en el Salar del Hombre Muerto, muy importante para la provincia de Salta. Ha obtenido la aprobación por parte de la provincia, la emisión de la declaración de impacto ambiental para la puesta en producción y construcción de 2 plantas comerciales de hidróxido de litio y carbonato de litio. Asimismo, ha obtenido la aprobación y acompañamiento en consultas públicas vinculadas a cuestiones ambientales, vinculadas a mejora en la calidad de vida y en las condiciones de vida de nuestras comunidades originarias. Y con todo esto vemos y creemos desde el gobierno que es un proyecto muy importante, insisto, con un... 친환경 기술과 자연보호 활동 덕분에 여전히 많은 동물들이 이곳에서 인간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런 개발도상국의 자원부국에서 이거를 개발하려면은 어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채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생산 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뭐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될 것 같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 지역의 주민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회 프로그램,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자원개발은 종합적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한 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팅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단순하게 들어가서 땅 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체를 잘 만들어야 그 나라도 사실은 수출을 허용해 줘야만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외교 또는 좋은 협약에 다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자원 확보를 위해 찾은 곳은
군산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공장. 이곳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자원을 뽑아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다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표현으로는 도시광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폐배터리에서 유가금속들을 다시 회수해내서 그것들로 다시 배터리를 생산하는 순환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모이는 폐배터리 중 상당수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쓰였던 것. 하지만 최근 들어 양상이 바뀌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폐배터리가 전기차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 전기차 배터리는 기존의 스마트폰 배터리나 노트북 배터리에 비해 용량이 무려 4,000배 이상 높다. 당연히 들어가는 자원의 양도 그만큼 더 많다. 예, 이것이 이제 전기차 모듈에서 해체를 한 다음에 나온 배터리 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죠. 그럼 이 배터리 내에는 유가금속이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뭐 이런 성분들이 전체 배터리 중량의 약 30%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광산에서 흙을 캐서 저희가 유가금속을 해소할 때 많이 높아야 한 1%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집적도로 보면 최소 뭐 한 30배 정도, 그 정도 집적되어 있는 어떤 유가금속이 들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산에서 다시 처음부터 채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그냥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에서 이거를 다시 뽑아낸다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 가치는. 그러니까 어쨌든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배터리에는 금속과 화학물질이 많기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도 재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재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한동안은 그 지구의 땅속에서 캐낸 원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가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생산되는 자동차하고 버려지는 자동차가 서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이 균형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는 자원을 그 모자라는 양만큼만 땅속에서 캐내고 나머지는 리사이클을 돌려야 하면 됩니다. 점차 늘어나는 전기차 비중과 10년이라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을 계산해보면 10년에서 15년 후엔 엄청난 양의 자원이 재활용될 전망이다. 폐배터리의 재활용 과정은 이렇다. 해체된 배터리 셀을 고온에서 열 처리하면 검은 부분과 흰 부분으로 분리가 된다. 이 중 검은 부분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 들어있다. 고온 열 처리된 배터리 셀은 파분쇄하는데 다 분쇄가 되면 고운 블랙 파우더가 된다. 그 다음 대형 탱크에 자원의 특성에 맞는 각각의 화학적 추출제를 사용해 자원을 분리해낸다. 그 결과물을 건조하면 폐배터리에서 재활용된 자원을 파우더 형태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회수되는 자원의 양은 과연 얼마나 될까? 예, 폐배터리 하나를 100으로 봤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가 예를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카파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공정로서 단단히 퍼센트를 제외하고 90에서 95% 다 전량 해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자연 손실 외에 거의 전량 회수가 가능한 리사이클링. 이렇게 얻은 자원으로 배터리를 만든다면 그 품질에는 문제가 없을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공정을 거치고 마지막 공정에서 순도를 어느 정도 올려야만 제품에, 배터리 제품에 쓰이기 때문에 순도나 이런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전자기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안에 정말로 많은 리튬도 있을 것이고 금도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스로 이것을 재활용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 밸류 체인의 전부, 서플라이 체인으로 전부 같이 운영이 된다면 정말로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은 리스크와 단기 공급 안정이 목적인 비축.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직접 개발. 그리고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재활용.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선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접 개발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광산을 개발하는 자체를 비축 개념으로 좀 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산에 있는 자원을 자체도 비축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캐고 덜 필요하면 덜 캐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자체 내 교육에서 비축하는 그런 것보다 광산 개발해서 우리가 자원을 가지고 확보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여무에서 리튬을 확보하며 큰 성과를 거둔 우리 기업.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2차 전지에 필요한 원재료의 자급자족을 위해 또 다른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튬에 의해서 니켈 자원 확보 현황은 현재 뉴칼레도니아랑 호주의 자원 확보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 추가적으로 인도네시아랑 미주 쪽에 자원 확보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제 흑연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응급제 같은 경우는 천연흑연 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저희가 지난번에는 그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위치한 쪽에서 그 천연흑연의 원료를 먼저 확보를 해 놓았고요. 자원 확보는 저희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사업 같은 국가적인 핵심 사업에서 자원이 부족해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 확보는 국가 산업에서도 근간이기 때문에 저희 민간 기업에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산업에서 이거 원소재는 인간에게는 쌀과 같은 것입니다. 쌀이 없으면 인간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산업체는 원소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자원 개발은 그게 비싸든 싸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갖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 전 세계는 지금도 자원을 둘러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자원 빈국으로서 외부 요소에 휘청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양한 길이 열렸다. 국가와 기업 모두 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할 지금. 총성 없는 자원 전쟁에 이제는 우리가 승자가 될 때다.